6장 우리는 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 알버트 앨리스. 합리적일 때 마음은 행복하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현석을 휴게실로 불러낸 사람은 같은 과 후배 성경이었다. 선배, 요즘 선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알고 있어? 무슨 말이야? 날 안 좋게 보다니. 선배가 카페에 자료 공유하고 스터디 모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좀 있더라고. 뭐라고? 정말이야? 현석은 너무 화가 났다. 지금은 심리학과 4학년생이지만 현석은 본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미대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미술 치료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미술 치료사가 되려고 했다. 그러던 중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학사 편입에 도전했다. 낙방의 고배를 2번이나 마신 후 심리학도가 되는 데 성공했다. 32살에 심리학도가 된 현석은 많게는 10살 아래의 동생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에 기쁘게 공부했다. 평소 완벽주의 성향이 있던 현석은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필기를 했다. 교수님의 말 한마디를 모두 받아 적었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한 모든 것을 자료로 만들었다. 누가 봐도 탐날 만한 수준의 자료였다.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팀 프로젝트마다 적극적으로 나서되 잘난 체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먼저 심리학도가 된 동생들을 존중하면서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는 현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이 현석에게 노트 자료 공유를 요청했을 때 현석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나눠주었다. 현석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현석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서 모든 수업 자료와 자신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현석은 편입한 지 한 학기 만에 심리학 전공자와 부전공자는 물론이고 교양으로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까지 알려져 학교 내 유명 인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아낌없이 나눠주는 나무 같은 현석을 좋아하고 칭찬했다.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나눠주다니 현석은 그릇이 크다. 자기만 좋은 성적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취지라고 하니 감동이다. 카페가 개설되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심리학에 관심이 있거나 정보와 자료를 원하던 사람들도 많이 가입했고 대학원 준비를 위한 스터디나 강의 개설 요청도 적지 않게 들어왔다. 현석은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직접 모임을 꾸려보기로 했다. 강의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모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런데 신청자 중 상당수가 학교 외부의 사람들이어서 모임 장소를 대여하기 위해 참가비를 걷었다. 어떤 이유로든 돈을 걷는다고 해서 그런지 현석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기도 학부생이면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다고 돈을 걷어? 처음부터 돈 벌 목적으로 자기 자료를 공유한 거네. 어쩐지 혼자서 마음 넓은 척을 하더라니. 나중에는 자료까지 돈 받고 팔겠네? 사업 수완이 대단하네. 현석은 후배의 성경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다. 자신은 그저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 내막도 모르고 또 사실도 확인해보지 않고 욕을 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나 너무 화나고 속상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카페를 개설하고 자료를 공유한 게 아닌데 지금 당장이라도 카페를 폐쇄해야겠어.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지? 필요한 것을 얻을 때는 웃으면서 고맙다 하고 뒤에서는 욕을 하다니. 선배, 다 그런 건 아니잖아. 여전히 선배를 지지하거나 선배가 하는 모임의 취지를 잘 알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 물론 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래도 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 어떻게 날 오해할 수 있지? 정말 참을 수 없어. 아니, 선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해? 선배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의도를 이해해 주어야 해? 그거 비합리적 신념이잖아. 선경의 말을 듣고 현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비합리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실뿐 아니라 생각도 중요하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REBT의 창시자 알버트 앨리스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이유를 비합리적 신념에서 찾았다. 비합리적 신념이 어떤 식으로 심리적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REBT의 기본 가정인 인지매개 가설을 이해해야 한다. 인지매개 가설은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 자체가 아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가정한다. 즉, 같은 상황과 사건을 겪더라도 인지, 생각, 신념,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똑같은 일을 겪어도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비교적 타격을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잘 됐다면서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두고 어떤 이들은 성격이 좋거나 나쁘기 때문이라든지 마음이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등 모호하게 말한다. 그러나 앨리스는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지매개 가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올림픽 시상식이다.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 설 때 그 표정을 보면 자신이 이뤄낸 성취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다. 언뜻 생각하면 금메달을 딴 선수가 제일 행복해하고 동메달을 딴 선수가 가장 적게 행복해하며 은메달을 딴 선수는 중간 정도의 행복을 느낄 것 같다. 그런데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은메달을 딴 선수가 동메달을 딴 선수보다 표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일까?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은메달을 딴 선수는 마지막 경기, 결승전에서 졌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서지 못했다. 그가 금메달을 딴 선수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패자라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반면 동메달을 딴 선수는 마지막 경기 3, 4위전에서 지면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끝내 이겼고 메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를 승자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 때로는 은메달을 딴 선수도 기분 좋게 시상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 그들은 마지막 경기에서 졌지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어. 이처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달라진다. 인지매개 가설의 또 다른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대사의 이야기다. 원효대사는 의상대사와 함께 신라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승이다. 전해지는 설화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함께 길을 떠났다고 한다. 그들은 중국으로 타고 갈 배를 기다리던 중 날이 어두워져서 쉴 곳을 찾았는데 마침 적당한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잠을 잤다. 밤이 깊은 시각, 원효대사는 갈증을 느껴 잠에서 깼고 비몽사몽간에 머리맡에 있는 바가지에 담긴 물을 시원하게 들이켰다. 갈증을 해소해주는 달고 시원한 물이라고 생각한 원효대사는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원효대사는 충격을 받았다. 그곳은 동굴이 아니라 허물어진 무덤이었고 원효대사가 마신 물은 바가지에 담긴 깨끗한 물이 아니라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기 때문이다. 순간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역겨웠다. 하지만 원효대사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 물에 대한 반응이 너무 다른 것에 주목했다. 결국 그는 일체유심조라는 깨달음을 얻고 당나라 유학을 접었다고 한다.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혹은 마음 먹기, 생각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생각이 현실과 우리 마음을 매개하고 있다는 인지매개 가설은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상황에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다. 몇 년 동안 준비하던 시험에 낙방했을 때, 사랑하던 연인과 헤어졌을 때, 가족이 죽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을 때,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을 때, 새로 산 신발로 개똥을 밟았을 때,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을 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면서 의연하게 넘길 수 있을까? 불쾌하고 슬프고 화나는 감정을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인지매개 가설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한 것이다. 인지매개 가설은
현실을 해석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상황과 현실을 해석할지 생각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 많은 이들은 그냥 막연하게 좋은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불행은 비합리적 신념에서 온다. 앨리스는 인지매개 가설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키려면 먼저 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앨리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보통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불렀다. 앨리스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합리성을 따져볼 수 있다고 했다. 논리성, 현실성, 유용성이다. 어떤 생각이 세 가지 측면에 부합하면 합리적 신념이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한다. 첫 번째는 논리성이다. 어떤 생각이 논리적이면 합리적, 비논리적이면 비합리적 신념이다. 논리란 추론의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추론의 대표라 할 수 있는 3단 논법을 생각해보자.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가 같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A와 C가 다르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현석의 생각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따져볼 수 있다. 사람은 오해받을 수 있다. 현석은 사람이다. 현석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고다. 그런데 현석은 다음처럼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람은 오해받을 수 있다. 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날 오해할 수 있지? 두 번째는 현실성이다. 그 생각이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면 비합리적 신념이다. 현석은 성경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카페를 개설한 게 아니잖아. 그래, 물론 날 응원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도 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 라고 말했다. 현석은 모두가 자신을 욕하고 오해한다고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응원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결국 현석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심지어 제일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나 연인, 친구, 가족도 서로를 오해하기 쉽다. 하물며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혹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된 사람들 모두가 현석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유용성이다. 추론에 오류가 없어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비합리적 신념이다. 현석은 너무 화나고 속상해. 지금 당장이라도 카페를 폐쇄해야겠어 라면서 속상해했다. 자신은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현석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카페를 폐쇄한다면 현석을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석은 정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사람들로부터 더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논리에 오류가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이면 합리적 신념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논리성, 현실성, 유용성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기준을 기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비합리적 신념인지 아닌지 가릴 수 있는 표현 기준이 있다. 해야 한다의 당위와 모두, 항상의 극단적 표현이 있으면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위와 극단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유용하지도 않다. 성경은 현석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해? 선배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의도를 이해해 줘야 해? 성경은 현석에게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는 당위적인 생각과
모든, 항상이라는 극단적 생각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했다. 놀랍게도 우리의 언어와 생각 중에는 당위와 극단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상당하다. 지금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언어 중 이런 표현이 얼마나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을 것이다. 앨리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비합리적 신념 1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나는 일을 잘해서 중요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가치한 사람이 될 것이다. 2. 다른 사람들은 나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나쁜 사람이다. 3. 나는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전혀 즐길 수 없다. 4. 나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할 것이다. 5. 나는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가치할 것이다. 6. 어느 누구도 나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7.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에는 좌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끔찍할 것이다. 8. 일이 힘들거나 일에 대해 압박을 받으면 비참해질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9. 무섭거나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마주하거나 책임지는 일을 회피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11. 과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내 감정과 행동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12. 모든 사람도 모든 일도 현재보다는 나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끔찍할 것이다. 13. 할 수 있는 한 일을 적게 하고 기분 좋은 일만 하고 살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변화의 과정 A, B, C, D, E. 앨리스는 어떤 사건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건에 대한 해석과 생각이 매개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 이면에 비합리적 신념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조언한다. 이때 비합리적 신념이 있음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면 된다고 한다. 앨리스는 내담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비합리적 신념을 정확히 짚어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스스로를 합리적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앨리스는 논리성, 현실성, 유용성 측면에서 내담자들이 비합리적으로 자신의 환경과 사건을 해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논박을 사용했다. 논박은 아주 적극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어서 상대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다. 만약 성경이 현석의 생각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을 때 현석이 부인한다면 성경은 적극적으로 하나씩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현석의 기분은 상할 수 있다. 그러나 논박의 이유가 성경의 우월감이 아니라 현석 본인을 위한 것이고 또 논박을 통해 현석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현석의 생각을 바꾸는 것임이 전달된다면 현석도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적극적인 논박이 심리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모를까, 만약 현석과 성경처럼 선후배나 동료,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합리적 신념이 변하기는커녕 상대의 기분만 상하게 되어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상대방과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서구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논박 후에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겨야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살았다. 따라서 심리 상담 장면이 아니라면 논박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비합리적 생각에 대해 스스로 논박하는 것이 제일 좋다. 실제로 REBT는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치료법이 아니다.
몇 번의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바꿔가도록 하는 자가치유법이다.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 비합리적 신념으로 발생했던 심리적 문제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보다 나은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비합리적 감정을, 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합리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합리적 신념의 대표적 표현은 해야 한다는 당위와 모두, 항상의 극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현석처럼 처음에는 화가 나고 나중에는 우울해지기 쉽다. 그 이유는 당위라는 양날의 검 때문이다. 사람들은 해야 한다는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표현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주어 더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게 만든다.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 성공이라면 좋겠지만 문제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을 경우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못 해냈다면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다. 자신에 대한 당위는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타인에 대한 당위는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울이라는 비합리적 감정으로 귀결된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꾼다면 당위와 극단의 표현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당위를 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대체하면 된다. 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현석의 비합리적 신념에 이를 적용하면 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극단의 표현은 유연한 표현으로 대체하면 된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고 싶다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해받을 수는 없지로 바꿀 수 있다. 어떤가? 훨씬 더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유용하다. 물론 현석이 비합리적 신념 대신 합리적 신념을 가진다고 해서 누군가의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좋은 기분을 느끼지는 않는다. 당연히 안 좋은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그 감정은 우울보다는 슬픔에 가까울 것이다. 우울은 시간이 흘러도 회복되기 어렵지만 슬픔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우울의 이면에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비난이 있고 비난은 잘잘못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포함한다. 그래서 판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간이 흘러도 벗어나기 어렵다. 반면 슬픔은 인지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감정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순수한 감정이 시간에 따라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괴로워한다. 울고 불고 떼를 쓴다.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서 열이 내리고 몸이 좀 괜찮아지면 놀랍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재미있게 논다. 자신이 중병에 걸린 것인지 아닌지, 앞으로 다시 아플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어른들은 어떤가? 지금 당장 몸이 조금 회복되었더라도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혹시 잠시만 괜찮아졌을 뿐 다시 아프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심지어 병이 완치된 후에도 재발할까봐 온갖 인상을 쓰면서 침대에 누워 앓곤 한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면 실패와 고통의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도 우울에서 슬픔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슬픔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사라져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인지매개 가설과 비합리적 신념, 논박을 통한 변화의 과정을 앨리스는 A부터 E까지 알파벳 5개로 요약했다. 현석의 예를 알파벳 5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액티베이팅 이벤트, 선행사건. 카페를 만든 후 일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음. B. belief, 신념. 비합리적 신념. 난 모두에게 오해를 받으면 안 돼. C. consequence, 결과. 우울, 카페를 폐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더 큰 오해를 받음. D. dispute, 논박. 합리적 신념.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모두에게 이해받을 수는 없지. E. effect, 효과. 슬픔, 카페를 유지.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음. 앞서 언급했듯이 REBT의 목표는 내담자가 자가 치유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도록 말이다. 전문가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아야만 자신의 심리적 상처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RBT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실망을 충분히 감수해도 좋을 정도로 RBT의 원리는 분명하고 그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 실제로 RBT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첫 회기부터 인지매개 가설과 비합리적 신념, 논박, 합리적 신념에 대해 설명해준다. 그리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적용해본다. 상담이 끝나더라도 내담자가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RBT 상담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RBT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알파벳 5개만 기억하라. 생각을 바꾸기 힘들다면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으로 바꾸면 심리적 고통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앨리스는 자신의 이론을 합리적 치료라고 불렀다. 얼마 후에는 정서를 추가해 합리적 정서 치료로 바꿨다. 생각의 변화는 결국 감정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대략 30년 정도 자신의 치료를 RET라고 하다가 인생 말년에는 행동을 추가해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REBT로 최종 변경했다. 생각의 변화는 감정의 변화뿐 아니라 행동의 변화도 초래하는데 단지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앨리스가 자신의 이론에 행동을 포함시키게 된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앨리스는 꽤 오랜 시간 논박을 통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어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논박을 통한 생각의 변화가 불가능해 보였다. 논리성, 현실성, 유용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 있기도 하거니와 평생을 당위와 극단의 표현을 듣거나 말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앨리스는 심리학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과 자신의 경험이나 내담자들과의 상담 경험을 통해 기존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의 효과성을 확인했고 자신의 이론에 포함시켰다. 즉 생각을 바꿔서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을 바꿔서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가능하다. 사회심리학 분야에는 인지부조화 이론이 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과 행동의 일치를 추구하는데 때로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됐을 경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불편감을 느낀다. 그런데 행동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지만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막상 해보니 나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어. 같이 살아보니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이 인지부조화 이론이다. 물론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꾼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변한다. 실제로 한 심리학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모아서 단순 반복 과제를 시켰다. 너무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어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불쾌하고 짜증나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이 과제를 마치고 실험실을 떠나려고 할 때 연구진이 다가와 한 가지를 부탁했다. 연구 보조원이 갑자기 결석을 했는데 그를 대신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다. 연구 보조원의 역할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참가자들에게 실험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었다. 멘트에는 이 실험에서 여러분이 실시할 과제는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고민에 잠겼다.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니. 연구진은 도와준다면 소정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대기실에 가서 거짓말을 했다.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소정의 수고비를 받은 후 실험실을 완전히 떠나려고 했을 때 연구진은 마지막이라면서 참가자에게 실험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다음에 다시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참가자들의 답변은 어땠을까? 지루한 과제를 했고 거짓말까지 했으니
정말 별로였다고 답했을까? 아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실험이 상당히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견디지 못하고 그새 태도를 바꿔버린 것이다. 행동을 바꾸면 그에 걸맞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앨리스 개인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앨리스는 청소년 시절 다른 사람에게 말 걸기를 어려워했다. 특히 여자에게 말을 걸어야 할 상황이 오면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에너지가 넘쳤고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너무 변하고 싶었던 앨리스는 심리학 서적을 읽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한 달 동안 뉴욕의 브롱스 공원에서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뉴욕의 브롱스 공원은 헌팅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다. 앨리스가 여자들에게 다가가 데이트를 제안한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울 뿐더러 자칫하다가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높은 곳이다. 앨리스는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절을 반복적으로 당해보자는 심산이었다. 앨리스는 대략 130명의 여성에게 접근했고 그 중에 30명 정도는 앨리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도망갔다. 나머지 100명의 여성들과는 다양한 주제로 길고 짧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했다. 얼굴도 잘 쳐다보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청년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줄 여자가 과연 있었을까? 있었다. 딱 한 명. 나머지는 모두 앨리스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 한 명은 어떻게 됐을까? 데이트하기로 한 그날 약속 장소에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데이트만을 놓고 보자면 앨리스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가 진짜 원하는 목표는 이뤄냈다. 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거절을 당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앨리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생각을 바꿔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행동을 해보면 그에 걸맞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은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 태어났으니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자유연애로 결혼을 했던 시기는 오래되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인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결혼 생활이 모두 불행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런 면에서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면 행동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생각과 감정, 행동은 모두 별개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으면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중 무엇이 먼저 변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앨리스가 말하는 인간의 마음. 1. 마음은 현실을 해석한다. 사람들은 현실의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애쓰고 실패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타인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했음에도 불행과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와 반대로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며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앨리스는 그 비밀이 마음에 있다고 말한다.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더라도 더 높은 기준을 가지면 불행할 것이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를 찾으면 행복을 느낀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고 마음만 챙겨서는 안 된다. 현실의 변화를 위해서도 분명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현실과 마음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현실의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건강한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합리적일 때 마음은 행복하다. 앨리스 이론의 핵심은 합리성이다. 그가 말하는 합리성이란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다. 즉,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어야 하며 실제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과 타인을 비롯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 유용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늘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다. 삶의 실패를 겪으면 당연히 부정적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때 합리적 마음을 가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감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비합리적 마음을 가지면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게 되고, 이런 판단이 계속되는 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어려워진다. 마음은 현실을 해석하는데 비합리적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는 다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실패와 고통의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인지적 판단에 매몰되지 않아야 건강하게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구름이 걷히고 우리 삶에 새롭게 다가오는 사건과 상황을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행복해질 수 있다. 3.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다. 혹독한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위인이 된 사람들은 그 비결을 마음에서 찾는다. 고통 속에서 감사를 회복했다거나 절망에서도 희망을 봤다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방법을 권한다. 문제는 마음을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려다가 실패한 이들은 자신을 또 자책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위인의 행복 비결을 듣고 불행해지는 꼴이다. 앨리스는 마음을 바꾸지 못하겠다면 행동부터 바꾸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죠 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앨리스를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연구, 사례를 통해 움직이면 마음이 동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변하면 분명히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게 된다. 두렵고 불안해서 행동할 수가 없다는 말도 맞지만, 행동하지 않아서 두렵고 불안하다는 말도 맞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처음부터 확실하고 대단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된다. 이보다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자. 브롱스 공원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말을 걸고 거절을 당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보고 싶다면 처음부터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지 말자. 일단 시작할 건 브롱스 공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계속 그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 그 행동에 걸맞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는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